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그 이름도 유명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쌍용차 노동자들 손해배상 문제 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 보냈던 거기서 이름이 유래됐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의 미션은요.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 대체 뭘 바꾸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저희가 확보한 심층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뭐랄까 기존 노사관계의 그 틀, 특히 책임의 경계, 이걸 좀 다시 정의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사용자 개념의 확대입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요? 그 원청, 그러니까 하청업체에 일을 주는 원래 회사 말이죠. 거기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진다? 뭐 이런 건가요? 원래는 직접 계약한 회사만 사용자로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그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같은 것들을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한다.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원청 기업도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 소속은 아닌데 저 원청 회사가 우리 일이나 처우를 사실상 다 결정한다면 그 회사랑도 직접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제 법적으로 좀 더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자 이렇게 요구할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와, 이거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특히 자동차나 조선, 건설처럼 다단계 하도급이 좀 일반적인 그런 산업 현장에서는 파급력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노동쟁의의 범위도 넓어졌어요. 노동쟁의의 본위 확장이라면 기존에 뭐 임금, 근로시간 이런 거 말고 다른 것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이나 뭐 사업장 이전 같은 거요. 이런 소위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하는 사항까지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를 한 거죠. 경영상 결정까지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들은 이제 경영권 침해다 이렇게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경영 판단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거죠. 와, 그 경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이거 정말 논란이 크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것도 제한된다면서요? 네, 그것도 큰 변화죠. 노조나 개별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좀 엄격하게 하고요. 배상 책임을 물을 때도 개별조합원의 어떤 귀책 사유나 기여도 이런 걸 따져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이게 살인적인 손배소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잖아요. 노동활동이 너무 위축된다. 이걸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파업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자칫 불법 파업이 막 남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들이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찬성하는 쪽은 이 법이 헌법에 있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고 또 원청 책임도 강화해서 하청이나 비정규직 같은 좀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너무 과도한 손배소로부터 정당한 노동활동을 지켜주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노동권 보장 측면에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용자나 노동쟁의 개념이 여전히 좀 애매하다,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이나 현장 혼란만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대상이 되는 건 경영의 유연성을 너무 해치고 손배소 제한은 결국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겨서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그런 법리적인 지적도 있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저희 딥다이브는 어느 한쪽 입장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 나타난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전달해 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이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전망도 참 엇갈리는데요. 파업이 늘어서 GDP가 줄고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민간 연구기관 분석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대기업 정규직이랑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 사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네요.
네, 산업 현장의 불안감도 상당히 큽니다. 특히 그 하청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요. 과거에 부품사 파업 한 번 하면 완성차 생산 라인이 그냥 멈춰버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아, 그랬었죠.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 파업 때문에 공정이 막 지연되고 그러면 그 지체 상금이라고 하죠. 손실이 어마어마할 수 있거든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 시선도 좀 신경 쓰이는데요. 그렇죠.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나 유럽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한국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요? 네.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 같은 걸 근거로 이게 국제적인 흐름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파업할 때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 방어권이 있는데 한국은 그게 좀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한국 현실에는 맞지 않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군요. 법 시행까지 6개월 유예 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말씀하신 실질적 지배력 같은 좀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숙제죠.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기업들은 당장 법률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까 그 방안 마련에 굉장히 분주할 거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동화나 로봇 도입을 서두른다거나 아니면 아예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걸 검토하는 움직임, 이른바 기업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해외 이전까지요? 반면에 노동계는 이 법을 이제 지렛대 삼아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를 더 늘릴 거고요. 경영상 결정에 대한 참여 요구라든지 비정규직 조직화 이런 데 더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경영계에서는 또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그렇죠. 경영계에서는 아마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같은 그런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노동권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어떤 기대감하고 또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경영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말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그런 법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이 법은 지금의 이런 극심한 대립을 넘어서요, 노사 간의 대화와 상생, 이런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져서 일각의 비판처럼 정말 경제내란법이 되어서 우리 산업 현장의 활력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앞으로 이 과정이 한국 노사관계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